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비너스와 큐피드는 엄마와 아들 사이잖아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봐도 엄마와 아들이 하는 입맞춤이라고 보기엔 입술을 맞대고 시선을 교환하는 모습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림을 좀 더 들여다보면 단순히 에로티시즘을 담은 작품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눈치챌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혹자는 이 그림에 숨어있는 수수께끼는 위험하고 무서운 것일 거다라는 경고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정우입니다. 1545년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이 프랑스의 왕 프랑스와 1세에게 선물한 이 그림은 정말 보면 볼수록 알쏭달쏭한 그림입니다. 처음엔 파격적이고 섹슈얼리티한 이미지에 깜짝 놀라고 다음엔 그림에 얽혀있는 복잡한 상징 때문에 머리를 싸매게 된 건데요. 그저 감상만 하자니 너무 궁금하고 수수께끼를 풀어보자니 도무지 감당이 안 돼서 미스테리 그 자체라고 부를만합니다. 지난 500년간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됐고 갖가지 해석이 더해지면서 수수께끼는 또 다른 수수께끼를 불렀는데요. 흥미로운 건 지금까지도 속 시원한 답을 내놓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그림에 숨어있는 수수께끼는 위험하고 무서운 것일 거다라는 경고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파격적이고 강렬한 에로티시즘이 담긴 수수께끼 같은 치명적인 그림, 여러분 미술 읽어드립니다에서 함께 풀어보시겠습니까? 16세기 프랑스에는 이탈리아의 예술과 문화를 사랑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랑스와 1세. 그는 르네상스를 꽃피우며 예술의 조예가 깊었던 메디치 가문을 각별하게 생각했는데요. 왕의 이런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메디치가의 코지모 공작은 프랑스와 1세의 취향을 저격한 그림 한 점을 선물합니다. 어떤 그림인지 함께 볼까요? 메디치가의 초상화를 담당하던 브론지노가 그린 큐피드와 비너스의 알레고리입니다. 그림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색상과 다채로운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미술적 기교를 잊게 할 만큼 파격적인 표현 때문에 그림을 보다 보면 많은 감상자들이 점점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림을 좀 더 들여다보면 단순히 에로티시즘을 담은 작품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눈치챌 수 있는데요. 이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선 먼저 제목에 있는 알레고리라는 단어의 의미를 짚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알레고리란 그리스어로 다르게 표현하다는 의미를 가진 알레고리아에서 유래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이야기 외에도 숨은 속뜻이 있다는 거죠. 16세기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눈을 즐겁게 하는 동시에 교양과 식견까지 물을 수 있는 알레고리를 미술 속에 숨겨놓는 게 유행했는데요. 브론지노 역시 프랑스의 왕에게 선물하는 그림인 만큼 곳곳에 숨은 속뜻을 담아둔 거죠. 우선 등장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의 정면에서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두 명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그림을 해석하기 위한 힌트를 드리자면 소품이나 작은 단서들을 눈여겨보는 건데요. 여성의 손에 들린 황금 사과와 발밑에 있는 하얀 비둘기가 보이시죠? 황금 사과는 트로이의 왕자인 파리스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준 것이고, 하얀 비둘기는 평화와 사랑을 상징하는 새니까 이 여인은 비너스입니다. 그녀에게 입을 맞추고 있는 소녀는 등에 날개가 있고 어깨에 화살통을 메고 있네요. 이것만 들으면 누군지 쉽게 예측이 되시죠? 바로 큐피드예요. 이렇게 하나씩 짚어보니까 생각보다 그림 읽는 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두 명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고 나니까 머리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비너스와 큐피드는 엄마와 아들 사이잖아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봐도 엄마와 아들이 하는 입맞춤이라고 보기엔 입술을 맞대고 시선을 교환하는 모습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느껴집니다. 큐피드의 몸이 아이가 아닌 소년이라는 걸 확인하고 나면 비너스의 가슴을 만지는 손도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는데요. 더욱 당황스러운 건 비너스가 감상자들을 향해 몸을 적극적으로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비너스가 큐피드의 화살을 뽑아내려 하고
큐피드는 비너스의 왕관을 벗기려는 듯한 저 장난스러운 모습도 두 사람의 행동이 낯설고 껄끄럽게 느껴지는 순간이죠. 속내를 숨기려는 속임수가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게 합니다. 이 부적절한 관계를 주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비너스와 큐피드 뒤에는 어린 꼬마가 사랑의 상징인 장미꽃을 들고 뛰어오고 있는데요. 표정을 보나 행동을 보나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마치 둘의 사랑을 축복해주는 듯합니다. 하지만 발바닥을 볼까요? 가시에 찔려서 피가 나고 있죠. 마치 고통도 느끼지 못한 채 쾌락을 향해 달려가는 사랑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리고 꼬마 뒤엔 어딘지 기묘해 보이는 소녀의 모습이 눈길을 끄는데요. 앳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시선을 내려서 몸쪽을 보면 구렁이인지 뱀인지 짐작하기 힘든 괴수의 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벌집이, 오른손에는 독충을 쥐고 있는데요. 이건 또 무슨 의미일지 짐작이 되세요? 소녀는 일반적으로 기만을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그리스 신화에서 이제 기만은 이렇게 소녀의 몸에 괴수의 몸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특히 르네상스 시대의 알레고리는 대부분 신곡에서 온 곳이 있는데, 이때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서는 기만을 나타내는 괴물에 대해 얼굴은 사람이지만 나머지 몸통은 완전히 뱀이며 꼬리에는 독침이 달려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더구나 기만의 상징물은 가면이 아니던가요? 꼬리 옆에 가면이 놓여 있죠. 양손에 든 독과 꿀은 사랑의 달콤함과 위험성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큐피드와 비너스 뒤에 있는 이 두 꼬마는 모두 사랑의 이중적인 모습을 표현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뒤쪽에 있는 노인은 대체 누구일까요? 이걸 또 알아내기 위해서는 또 단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발견하셨는가요? 노인이 옆에 있는 모래시계와 등 뒤에 날개가 보이시죠? 이 모래시계는 시간의 신인 크로노스를 의미하는데요. 이 해석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크로노스를 알아냈다고 해서 이 그림의 수수께끼가 풀리는 건 아니죠. 여전히 알 수 없는 알레고리가 가득한데요. 그는 파란 장막을 덮으려는 걸까요? 아니면 걷어내려는 걸까요? 그리고 시간의 신에 대항하는 뒷머리가 비어있는 이 창백한 여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둘은 왜 비너스와 큐피드의 뒤에서 다투고 있는 걸까요? 지금 여기서 이제 어렵다고 포기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아직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으니까 좀 더 우리가 힘을 내보죠. 시간의 신에 대항하는 창백한 이 여인을 누구로 봐야 하는 걸까요? 이 알레고리를 푸는 것이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최고의 쟁점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도상학의 대가인 파놉스키는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두 사람은 시간의 신인 크로노스와 그의 딸인 진리이고, 아버지가 장막을 거두려 하자 딸인 진리가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녀가 입을 벌리고 기괴한 표정을 지은 것은 악덕으로 뭉친 사랑에 대한 혐오를 표현한 거란 해석이었죠. 참, 장막은 일반적으로 사랑의 쾌락과 열정을 가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장막을 걷어낸다는 해석은 사랑의 덧없음을 깨닫게 하는 행동이고, 장막을 덮으려 한다는 해석은 사랑의 어리석음을 가리는 행동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놉스키는 시간의 신과 진리는 사랑의 첫 모습은 관능적이지만 그것의 덧없음을 알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석이 맞다고 하기에는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창백한 여인이 비너스와 큐피드에게 혐오를 드러낸다는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시간의 신에게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럴듯한 해석 같나요? 좀 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다른 연구자들의 해석도 덧붙여 보겠습니다. 두 번째 유력한 해석은 시간의 신은 낮, 창백한 여인은 시간에 저항하는 밤이며 장막은 어둠이라고 풀이한 겁니다. 밤의 장막으로 비너스와 큐피드의 부적절한 사랑을 덮어버리려 하는 거죠.
이와 비슷한 해석으로 창백한 여인을 망각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쾌락에 빠져서 모든 걸 잊어버리려 하는 망각과 진실을 일깨우려 하는 시간의 신이 서로 우격다짐을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 왼쪽 여인의 얼굴을 보시면 정말 뒷머리가 없습니다. 뇌가 없는 건데요. 제가 현재까지의 입장은 시간의 신과 망각의 어떤 다툼으로 보는 게 조금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다른 해석이 하나 더 있어요. 사랑을 속이는 기만의 신이 시간의 신을 제재한다는 거죠. 낮과 밤, 진실과 망각, 믿음과 기만. 시간의 신과 창백한 여인은 사랑의 양가적인 모습을 그림 속에서 가장 잘 대비시킨 알레고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짚어볼 비너스와 큐피드의 알레고리 두 번째 쟁점.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는 바로 괴로운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는 노파입니다. 그림의 가장 재미있는 점은 화살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화살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잘 한번 보시면 생각보다 왼쪽 귀퉁이에 있는 이 노인이 더 중요한 인물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인물에 대해서는 질투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어요. 사랑을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감정인 질투와 절망을 의인화한 거라는 거죠. 이 감정이 노인으로 표현된 이유는 질투가 사랑에 빠진 사람을 오랫동안 갉아먹기 때문인데요. 제법 수긍이 되는 풀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해석이 등장했어요. 질투라는 해석을 뒤집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해석인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매독의 고통입니다. 토상학적으로 보면 노파의 겉모습에서 매독의 증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매독을 치료하기 위해 수은 처방을 받아서 몸이 초록색으로 타들어가거나 머리카락과 치아가 빠진 모습이 매독 증상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 그림이 그려진 시점을 놓고 보면 이 해석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그림을 그렸을 시기가 이탈리아에서 갑자기 매독이 등장한 때인데요. 당시 풍문에 의하면 프랑스가 이탈리아 원적을 와서 이 무서운 질병, 매독을 옮겼고, 그래서 이탈리아인들은 매독을 프랑스병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림에 대한 해석이 매독이 맞다면 한번 짚어봐야 할 게 있어요. 브론지노의 비너스와 큐피드의 알레고리를 받은 사람이 누구였나요? 프랑스의 왕, 프랑스와 1세였죠. 프랑스병이라고 불리던 매독을 표현한 그림을 프랑스 왕에게 보낸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대단한 배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프랑스에서는 이 매독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페인병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아마 이태리 입장과는 또 다르게 이 작품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브론지노의 지금 이 그림은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그림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신 이 그림과 거의 쌍둥이 같은 그림이 하나 더 있는데요. 거의 같은 제목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비너스가 있고 큐피드가 있고 그 뒤에 질투가 분명히 보이고요. 그 아래쪽을 보게 되면 에로스와 안테로스의 모습까지 들어가서 정말 사랑의 주제로 이야기가 모여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은 브론지노가 정말 여러 가지 장치를 많이 넣어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 고차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사실 보시면 사진에서 보는 것만큼 그렇게 성적으로 이렇게 노골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세계에 조금 더 가까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인간적인 미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보다는 신화적 이야기에 맞는 그런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당시 지배층이 꿈꾸고 있던 현실에서 유리된 새로운 파라다이스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는 여지가 되게 많고요. 놀라운 거는 이 그림이 그려지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런 그림 속에 등장인물이 들어간 일종의 테마파크처럼 만들어집니다.
당시 메디치 가문이 살고 있었던 대저택 뒤쪽에 아주 은밀한 동굴이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부온탈레티의 인공동굴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동굴을 만든 사람이 바로 부온탈레티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요. 이 동굴을 들어가다 보면 방이 3개로 이어진 인공동굴인데 양쪽에 기괴한 괴석들이 쭉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아주 은밀한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파리스와 헬레나가 서로 사랑을 하는 듯한 장면이 보이게 됩니다. 이거 안에 더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비너스의 조각상이 아름답게 자리하고 있고 그 밑에는 사티로스가 입을 벌리고 쳐다보고 있는 굉장히 드라마틱하면서 괴기스러운 장면의 조각상들이 있지요. 이런 걸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브론지노의 작품에서 봤던 그 판타지의 세계가 3D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크게 보면 이런 그림과 이런 조각은 당시 지배층들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른들을 위한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즐겼던 것이죠. 결국 브론지노의 그림은 당시 지배층들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정서적 도피처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브론지노 작품을 통해서 그림 속의 알레고리를 읽는 법을 간단히 알려드렸는데요. 저와 함께 그림 속에 숨어있는 알레고리를 찾아 해석한 것처럼 그림을 감상하신다면 앞으로 미술을 보는 재미가 더 커지지 않을까요? 빛이 보여주는 세상을 포착한다. 그런데 백내장 질환으로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첫 번째 부인의 죽음 이후 큰 아들마저 갑작스럽게 사망. 1차 세계대전으로 세상은 쑥대밭이 되고 만 것인데요. 그는 자신에게 닥친 최악의 상황에서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수련에서 느껴지는 감동은 그의 이런 처절한 고민과 노력이 더해져서 완성된 게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정보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정무입니다. 지난해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일명 이건희 컬렉션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이 소유했던 국보급 미술품들을 한자리에 볼 수 있는 이 컬렉션에는 모두의 기대처럼 역대급 대작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중 단연 눈길을 끈 작품 중 하나가 바로 이 전시를 통해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인 모네의 수련이 아닐까 합니다. 빛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모네가 그린 수련은 아름다운 색채의 조합과 신비로운 분위기를 통해 마음에 안식을 주는 명작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평화롭고 고요한 그림의 이면에는 80이 넘은 한 화가의 치열한 투쟁이 깃들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모네가 수련을 그리던 시절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의 죽음, 심지어 시력까지 잃어버리는 절망의 끝에 서 있었는데요. 가난과 죽음, 세계대전의 공포를 견뎌낸 이 노년의 화가는 이 그림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는 대체 어떤 사명감으로 이토록 처절하게 북과의 싸움을 벌인 걸까요? 시력을 잃은 거장이 남긴 불멸의 명작, 오늘 미술 읽어드립니다에선 클로드 모네의 수련을 만나보겠습니다. 진짜 감동적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화가 중 한 명인 클로드 모네가 그린 수련을 보고 진정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선 우선 그가 젊은 시절 어떤 화가였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화가가 되고 싶었던 모네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파리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빛이 보여주는 세상을 포착한다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확고히 하게 되는데요. 그 절정에 이른 작품이 바로 인상 해돋이입니다. 모네는 그림이 완성되자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동료들인 르가, 르누아르, 세잔과 함께 전시회를 열어서 이 작품을 공개하는데요. 과연 파리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프랑스 화단이 이단아라며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한 신문에서 임산부가 보기엔 적절치 않으니 들어가지 말라는 사파까지 그려서 모네를 조롱할 정도였죠.
이때부터 모네는 거의 20년간 평단과 대중의 인정을 받지 못한 채 가난한 화가로 전락하고 마는데요. 항상 빛에 쪼들려야 할 만큼 모네의 30대, 40대는 매 순간이 좌절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모네는 파리를 떠나 아르장테유, 베테유로 계속 옮겨 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지베르니에 정착하게 되죠. 하지만 이 모든 시련 속에서도 인생의 주제였던 빛의 표현법을 연구하는 것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모네가 그림에 몰두했다는 증거는 동료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원에서도, 보트에서도, 소풍을 가서도 항상 그림 도구를 손에 들고 있는 거죠. 정말 한눈만 판다는 게 이런 게 아닐까 하는데요. 당시 그 대부분의 화가들은 야외에서는 간단한 스케치만 그리고 실내에서 작품을 완성했죠. 하지만 모네는 달랐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고 완성시키는데요. 하루 종일 풍경을 보고 그림을 그리던 모네는 빛의 변화에 따라 풍경의 색과 형태가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을 느꼈고, 그로 인해 같은 풍경이라 할지라도 전혀 다른 그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결국 모네는 자신의 깨달음을 그림에 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빛에 대해 연구한 게 아닐까 하는데요. 이 시기 이렇게 빛에 몰두하던 모네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하나의 풍경이 빛의 변화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풍경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연작을 하기로 결심했던 거죠. 그러니까 같은 풍경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새벽, 아침, 점심, 저녁 등 빛의 변화에 따라 매 순간을 포착한다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당시만 해도 이런 아이디어는 굉장히 획기적인 거였는데요. 모네는 첫 번째 주제로 지베르니 집 근처에 있는 건초더미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죠. 지금 보시는 게 건초더미 연작인데요. 같은 장소에서 그렸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각각 그림 하나하나가 개성이 있고 표현이 다 다르죠. 심지어는 이 작품 하나하나에다 작품 제목을 붙여서 동일한 대상을 그렸지만 개별적인 작품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연작이라는 이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이번엔 평단과 대중에게 통했을까요? 그건 당시 건초더미 연작이 판매된 그림값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891년 5월 듀랑루엘 화랑 전시에서 모네의 건초더미는 작품당 3,000에서 4,000 프랑, 대략 하나로 3,000에서 4천만 원에 팔리게 됩니다. 이전까지 그의 그림은 300에서 400 프랑, 그러니까 300에서 400만 원에 팔렸으니까 그림값이 무려 10배 이상 뛴 것인데요. 드디어 모네의 화가 인생에 해뜰 날이 찾아온 거죠. 아마 사람들은 건초더미 연작을 보고 모네가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지 드디어 깨닫고 그만의 그림을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평단의 반응도 되게 우호적이고요. 그가 세계의 변화와 이것들을 그의 그림 속에 집어넣었다는 극찬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가난했던 화가 모네의 삶은 이때부터 180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신이 하고자 했던 연작 시리즈를 포플라나무, 루앙대성당, 런던 템즈강, 베네치아 풍경 등을 통해 더욱 과감하게 펼쳐내게 되죠. 어느 정도 평단의 인정을 받고 그림이 드디어 팔리게 되자 모네는 화가로서 인생을 뒤바꿀 중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모네가 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 선택이란 바로 살고 있던 지베르니의 정원이 딸린 저택을 구입한 겁니다. 그야말로 그는 수십 년간 전세살이를 전전했는데요. 드디어 자기 이름의 집을 갖게 된 겁니다. 지베르니는 파리에서 7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모네는 이곳에 농가주택을 사서 작업실로 쓰다가 주변에 나온 땅을 점차 더 구입하면서 집과 정원을 넓혀가죠. 이때부터 모네는 자신이 좋아하는 꽃과 나무를 심고 황량했던 땅에 물을 대서 연못까지 만들면서 자신만의 정원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어느 화가보다도 대상과 화가 그 사이에 있는 대기의 필터링, 색감, 온도, 이러한 미묘한 표현들을 살려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는 자신의 그림을 실험할 수 있는 일종의 야외 실험실을 만든 셈이죠. 모네는 후에 자신이 남긴 진정한 명작, 진정한 마스터피스는 이 정원이라고 할 만큼 지베리니니 정원에 대해 자부심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 시기 그가 매료된 것이 또 있습니다. 모네 하면 떠오르는 그 그림, 수련인데요. 수련은 물과 빛의 반사, 나뭇잎들과의 조화 덕분에 모네에게 최고의 영감을 주게 되죠. 초기엔 수련을 정원의 풍경과 함께 넓게 담아내지만 이후에 수련에만 집중하며 대담한 구도와 필체를 선보이는데요. 그는 이렇게 직접 가꾼 정원에서 자신만의 그림 스타일을 찾는데 더욱 몰두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난을 벗어나서 그토록 원하던 그림을 마음껏 그릴 수 있게 된 이때 모네에게 예기치 못한 악재가 찾아옵니다. 그는 백내장 질환으로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첫 번째 부인의 죽음 이후 그를 지극히 돌봐주던 알리스까지 1911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엔 백내장 수술의 성공률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었고 특히 모네처럼 관찰을 중심으로 작업하는 화가에게는 더욱 절망적인 질병이었죠. 하지만 그의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의지가 됐던 큰 아들마저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고 곧바로 터진 1차 세계대전으로 세상은 쑥대밭이 되고 만 것인데요. 전쟁의 공포와 죽음 그리고 시력을 잃어간다는 두려움으로 또 한 번 절망에 빠진 모네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모네가 누굽니까? 모든 시련 속에서도 진흙 속에 핀 수련처럼 당당히 자신만의 꽃을 피워내는 불굴의 화가 아니겠어요? 그는 자신에게 닥친 최악의 상황에서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목숨을 바칠 각오로 수련 연작을 초대형 장식화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수련을 통해 일생일대의 대작을 완성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는 70살이 넘는 연로한 나이에 그것도 시력을 잃어가는 와중에 새로 작업실을 크게 짓고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수련을 초대형 벽화로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대단한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도 그에게 운명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신이 그에게 허락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그의 생이 다한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대작을 만들고 싶었던 건데요. 마치 이런 비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청각을 잃은 다음에 베토벤은 9번 운명고향곡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모네에겐 그것이 수련 대 프로젝트였던 셈이죠. 아마 빛을 예민하게 살펴야 했던 모네의 작업 방식은 그림을 그리는 내내 시력에 너무 무리를 주었고 그것이 그가 시력을 읽는 데 더 악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는 시간이 갈수록 색감과 형태가 확연히 달라진 수련을 그리게 됩니다. 처음 69세에 시력에 이상을 느낀 뒤로 한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색을 정확히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시력은 약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끝까지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요? 시력이 약해지면 물리적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사물의 형태와 색채는 기억과 경험으로도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아마 모네는 백내장 진단을 받은 후로부터 시각에 의존하기보다는 심적 표현에 중심을 두는 방식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던 게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겠죠. 수련에서 느껴지는 감동은 그의 이런 처절한 고민과 노력이 더해져서 완성된 게 아닐까요? 이렇게 흐려지는 시력에도 불구하고 모네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엄청난 대작 수련의 초대형 벽화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들을 자신의 불면의 작품으로 삼고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평화를 기리기 위해 국가에 기증하게 되는데요. 이에 프랑스 정부는 오렌지 나무를 기르던 왕실의 온실을 모네가 원하는 둥근 타원형으로 재설계해서 모네만의
모네만을 위한 미술관을 완성합니다. 그게 바로 현재 파리에 있는 오랑주리 미술관인데요. 이곳엔 모네의 수련 원작 중 총 8개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모두 똑같이 2m이고요. 총 길이는 100m에 이릅니다. 유화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크기를 선보이면서 관객들을 정말 압도하죠. 덕분에 오랑주리 미술관은 인상파 미술관의 시스티나 예배당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작지만 아름다운, 무엇보다도 모네의 수련 연작을 한껏 즐기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파리의 오랑주리 미술관입니다. 천천히 감상해 보시죠. 작품을 보다 보면 이건희 컬렉션에 있던 우리의 모네 수련이 어디서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바로 첫 번째 방 왼쪽에 있던 구름이라는 작품의 오른쪽 면을 보시게 되면 이건희 컬렉션의 수련과 거의 일치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색감이나 온도는 약간 좀 다르죠. 오랑주리에 있는 작품이 어둡고 빛의 변화가 더 크죠. 아마 햇빛이 강한 날 그린 그림 같은데요. 하지만 이건희 컬렉션에 나온 수련의 작품은 날씨가 흐리다 보니까 빛의 반사라든지 그늘이 표현이 좀 더 편안하게 중간 톤으로 그려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덕분에 우리는 오랑주리에 있는 그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연꽃잎들도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략 6월에 연꽃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데 아마 이 수련 그림은 6월 달의 풍경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구름 속에서 연꽃이 막 피어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 바로 이건희 컬렉션의 모네 수련에 가장 많이 드러난 부분이겠죠. 수련 연작은 1918년부터 그가 사망하는 1926년까지 약 8년간 노년의 화가가 징염으로 완성해낸 그림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실망을 한 때가 많지만 모네의 수련 대장식화 같은 명작이 있어서 인간에 대한 희망과 신뢰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So, ladies and gentlemen, we move to the Leonardo da Vinci, the Salvator Mundi. $400 million is the bid, and the piece is sold. 사실 이 그림이 처음부터 미술 시장을 뒤흔들 만큼의 최고가가 아니었다는 것 알고 계세요? 경매를 통해 하나로 치면 7만 원이 조금 넘는 돈에 팔리게 되는데요. 어딘지 흐릿한 눈빛과 흑백 사진을 보면 이게 정말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 맞는지 의심마저 듭니다. 지난 400년간 위작이라는 오명을 받았던 살바토르 문디. 하지만 그림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정무입니다. 2017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장에는 세계 미술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이자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한 작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이 작품인데요. 작품 이름은 살바토르 문디. 라틴어로 세상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혹시 그림에서 모나리자의 신비로운 느낌적인 느낌을 받으셨다면 네, 맞습니다. 그림의 화가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인데요. 다빈치의 그림이 경매장에 나왔으니 당시 미술시장이 얼마나 떠들썩했을지 짐작되시죠? 그런데 이 그림엔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살바토르 문디를 경매장에 내놓은 러시아의 재벌이 그림을 판매한 아트 딜러로부터 그림값을 바가지 당했다며 수년째 소송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건데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저 같아도 억울했을 것 같아요. 다빈치의 진품인 줄 알고
1,000억 원이 넘는 돈에 수수료까지 더해서 샀는데 알고 보니 위작이라는 소문이 있었던 겁니다. 다빈치의 진품이냐 위작이냐 희대의 논쟁이 팽팽하게 벌어지던 상황에서 진행된 살바토로 문디의 경매는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작품은 판매가 됐을까요? 놀랍게도 1억 달러에서 시작한 그림의 경매가가 단 19분 만에 시작 금액의 4배 이상을 기록하며 무려 4억 달러 경매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하나로 따지면 수수료까지 합쳐서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니까 그야말로 다빈치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경매였던 거죠. 하지만 세간에 떠도는 의혹대로 만약 다빈치의 작품이 아니라면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거품 몸값을 가진 그림이 되는 셈인데요. 과연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진품일까요? 위작일까요? 5천억 원의 그림을 둘러싼 치열한 진실 공방을 미술 읽어드립니다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신문을 보다가 기사 하나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어느 분이 미국의 한 벼룩시장에서 35달러, 약 4만 원을 주고 도자기를 샀는데 전 세계에 몇 전 남지 않은 명나라의 도자기였다는 겁니다. 이후에 진행된 경매 낙찰가는 무려 8억 원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4만 원에 산 도자기가 8억 원이라니 정말 엄청난 행운이죠. 이런 행운은 계속되는데요. 또 몇 달 전에는 30달러를 주고 시장에서 샀던 종이 그림 하나가 알브레이트 듀러의 진본 스케치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만약 이것이 진짜라면 600억 원이 넘는 가치를 가진 작품이라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찾은 미술품이 진흙 속의 진주였다면 진흙 속에서 발견된 최고의 다이아몬드, 캐럿으로 친다면 1000캐럿 이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엄청난 크기의 보석에 비교할 만한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로 문디인데요. 사실 이 그림이 처음부터 미술 시장을 뒤흔들 만큼의 최고가가 아니었다는 것 알고 계세요? 이 그림이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려진 건 19세기 말 영국의 백만장자이자 뛰어난 미술 컬렉터인 프란시스 쿡 경의 컬렉션이었습니다. 그는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작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살바토로 문디였던 거죠. 그런데 쿡 경은 이 그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체 왜 그랬던 것인지 먼저 그림을 볼까요? 어떠세요? 뉴욕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오른 그림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죠? 어딘지 흐릿한 눈빛과 흑백 사진을 보면 이게 정말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 맞는지 의심마저 듭니다. 쿡경의 메모를 보면 이런 의심은 더 깊어지는데요. 106번 작품 조바니 안토니오 볼트라피오 화풍을 본 뜸이라는 이름으로 목록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트라피오는 다빈치의 제자 중 한 명인데요. 그의 그림도 아니고 심지어 그의 그림의 카피라고 메모가 된 것이죠. 쿡경은 당연히 이 작품을 아주 평범한 복제 그림 정도로 평가했고 1900년 컬렉션에서 120파운드에 판매하게 되죠. 이후 그림 가격은 더 떨어져서 1958년 경매를 통해 45파운드, 하나로 치면 7만 원이 조금 넘는 돈에 팔리게 되는데요. 정말 그야말로 헐값에 팔려버린 이 그림은 한동안 행방이 묘연해졌다가 2005년 미국의 한 작은 경매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곧 미국의 아트 딜러들이 1175달러에 구입하게 되는데 살바토로 문디의 대반전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림을 구입한 딜러들이 그림을 검사해보자 두껍게 덧칠된 물감층 아래 뭔가 다른 그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들은 의문을 품게 되죠. 혹시 진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살바토로 문디가 그림 속 안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사실 이런 의문에는 나름의 타당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동판 화가가 다빈치가 그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살바토로 문디를 1650년에 동판화로 남긴 거죠. 인물의 표정이나 손동작, 왼손에 든 수정구의 모습 등이 우리가 본 그림과 아주 비슷하죠. 때문에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어딘가에 다빈치가 그린 진짜 그림이 있을 거라고 추정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매장에 나온 그림처럼 메이드 인 다빈치라고 주장하는 그림이 전 세계에 10여 점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그림 중에서 대체 진품은 무엇일까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아트 딜러는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작품을 복원하기로 한 거죠.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겹겹이 덧칠한 물감에 가려진 진짜 모습이 드러났고, 복원을 통해 지금의 모습을 찾게 됐는데요. 타이틀인 세상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림의 운명도 정말 드라마틱하죠. 예, 지금 이게 그림이 진짜 맞다면 500년 된 그림인데 뭐든지 이렇게 낡고 변하게 되죠. 원래 그림도 100년, 200년이 되면 굉장히 많이 낡게 됩니다. 그러면 뭐 물감도 떨어지게 되고 그림도 뒤틀리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이제 일종의 그림을 복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정교하게 그림을 복원하지 않고 좀 자기식대로 복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물감이 바래고 떨어진 다빈치의 그림을 누군가가 복원을 했는데 엉터리로 복원을 하면서 원래 모습에서 많이 변형된 것이 아닌가 추측하게 됩니다. 너무 심하게 잘못 복원하면 영영 다빈치의 원본을 찾기 힘들게도 되는데요. 한 예로 스페인 사라고사의 한 성당에 에체 호모라는 프레스코화가 보관되어 있는데, 성당의 신자이신 할머니가 작품이 습기로 훼손되는 것을 안타까워서 셀프 복원을 시도했다가 수습이 힘들 만큼 망쳐놓은 적도 있습니다. 이 작품이죠. 도리어 전 세계 해외 토픽이 되면서 너무 유명하게 됐는데, 정말 원본과 최종 복원된 상태는 너무나 다른데 이걸 복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다행히도 다빈치의 그림은 복원 전문가들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원본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는데, 만약 2005년 이런 시도가 없었다면 아마 지금의 살바토로 문디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 400년간 위작이라는 오명을 받았던 살바토로 문디의 운명이 180도 달라진 이때 또 한 번 작품의 운명을 가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런던 내셔널 갤러리가 다빈치 전시회에 살바토로 문디를 전시한 건데요. 세계 최고의 갤러리 중 하나인 내셔널 갤러리가 이 작품을 진품으로 인정한 셈이니 그때부터 작품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2013년 스위스의 한 아트 딜러가 7,500만 달러, 현재 한화로 약 966억 원의 작품을 구입한 뒤에 러시아 재벌에게 1억 2,750만 달러, 현재가 약 1,642억 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2017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미술 사상 최고가인 약 5천억 원에 팔리게 되는데요. 위작으로 알려져 한때는 몇만 원 정도에 불과했던 그림이 5천억 원의 몸값으로 뛰었으니 이토록 가파른 신분 상승이 또 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 그림을 산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라는 건데요. 독실한 무슬림인 그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샀는지 그 이유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내셔널 갤러리를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이 인정을 받으며 유풍당당 세계 최고가 그림으로 자리매김한 살바토로 문디. 하지만 그림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이 5천억 원짜리 그림이 다빈치의 작품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작품은 진품일까요? 아니면 다빈치의 필체를 약간 살린 위작일까요? 프랑스 박물관의 연구보건센터 등이 내세운 진품의 근거 한번 살펴본다면 이렇습니다. 엑스레이 형광 분석기와 적외선 스캔 등으로 그림을 분석한 결과 다빈치가 사용한 롬바르디아 지방의 호두나무 나무 패널과 유리가루가 약간 섞인 알료를 썼다는 것을 확인하고 거의 진품이 맞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특히 다빈치의 유화기법을 얘기할 때 스푸마토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스푸마토라는 건 대기 속의 연기가 확산되어 가면서 사라지는 그 느낌, 아슬아한 명암 표현,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용어인데요. 모나리자의 얼굴을 보면 특히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둥근 얼굴의 입체감이 명암에 의해서 드러나는데요. 밝고 어둡게 변하는 그 톤의 변화가 굉장히 미묘하죠.
이런 미묘한 톤의 변화가 살바토르 문디에서도 느껴진다는 겁니다. 특히 살바토르 문디의 머리카락의 표현 같은 경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다른 그림에서 보여줬던 그 필체와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천사의 컬을 보시면 이 컬의 일부가 살바토르 문디의 얼굴에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이 작품의 연대는 거의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이 그림이 진품이라는 설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이 그림이 다빈치의 작업실에서 일하는 제자들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고요. 물론 그중에 일부는 다빈치가 진짜 도와주어서 그린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그의 제자가 그렸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해부학의 1인자이자 근육과 표정의 섬세함을 위해 여러 번 그림을 덧그리는 완벽주의자인 다빈치가 약간 이렇게 좀 무덤덤한 그림을 용납하지 않았을 거라는 의견인 셈이죠. 이렇게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살바토르 문디의 진위 논쟁은 지금까지도 결론이 나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저는 이 작품을 실견한 적이 없어서 일단 세모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해부학의 대가인 다빈치가 이것밖에 못 그렸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른손을 보시게 되면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없지요. 좀 덤덤합니다. 표정만큼. 특히 왼손을 들고 있는 수정구도 너무 편편해서 다빈치 그림이 맞아? 하는 의심이 좀 들기도 하죠. 하지만 얼굴을 살펴보면 미묘한 분위기도 있고요. 특히 머리카락 이런 쪽을 보게 되면 다빈치의 솜씨가 맞다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굳이 따져본다면 아직까지는 다빈치와 제자들의 공동제 작품 이렇게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쯤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살바토르 문디를 5천억 원이나 주고 산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는 천문학적인 손해를 본 것일까요? 미술 투자의 개념으로 작품을 구입했다면 완전히 실패를 한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패나 성공을 판단하기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는 레오나르도의 작품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넉넉해도 20작품이 넘지 않는데요. 대표적인 최후의 만찬은 벽화라서 판매가 불가능하고 페나라 중에서 개인이 소장한 그림이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국가가 소장하고 있죠. 게다가 살바토르 문디의 경우 개인이 소장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다빈치의 그림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그 희소성을 생각해보면 5천억 원을 주고 샀더라 하더라도 크게 손해가 아닐 것 같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벼룩시장에서 숨겨진 보물을 발견했다 이런 기사가 자꾸 알려지면 저에게 어떻게 하면 이런 보물을 중고시장에 가서 찾는지 저에게 물어보는데요. 제가 그걸 안다면 제가 박물관이 아니라 벼룩시장을 더 많이 다니지 않았을까요? 일단 사야죠. 당첨되려면 복권을 사셔야 돼요. 사실 미술 투자에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미술 읽어드림자를 보시는 분이라면 미술은 투자의 대상이자 동시에 인류 역사를 비추는 거울로 힐링을 주면서 나와 함께 성장하는 심리적 치료제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별과 같은 작품을 하나 갖고 계신다면 아마 이런 게 더 성공적인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